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보 도우루의 체온 면역력입니다. 저자는 아보 도우루,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은 저체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체온이 암,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등 만병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보 도우루, 의학 박사이자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으며 폭넓게 활동 중인 국제적인 면역학자이다. 도후쿠 대학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현재 니키타 대학 대학원 의치학 종합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최근에 체온이 낮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이는 성인의 아토피나 화분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인즉 암이나 류머티즘, 아토피를 비롯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저체온인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체온이 36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아짐에 따라 체온이 상승하고 36도를 넘었을 때는 어떠한 병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냉증에 주목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증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이론은 막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째서 한방약이 효과가 있는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 그 메커니즘을 모르면 자기가 생각해서 대처할 수 없고 의사나 약에만 매달려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양의학의 냉증이라는 개념을 서양의학의 분석 방법으로 해명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 연구를 체온 면역학이라고 명명하고 체온을 이용하여 자기 몸의 상태를 관리하는 힘을 체온 면역력이라고 부릅니다. 목욕이나 자세, 어떠한 기분을 갖는가에 따라서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체온계 하나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알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조금이라도 체온 면역력을 길러내는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혹은 가족이 같은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유사한 것을 먹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유전적인 체질의 관계, 동일한 주거 환경 등이 그 이유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딴 곳에 있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부이든 같은 지붕 아래 살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동일한 고민이나 괴로움을 공유하기 마련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인이 고부 갈등이나 자식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반려자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은 저체온을 초래하므로 누군가 한 사람이 저체온이 되어 병에 걸리기 쉽게 되며 다른 한 사람도 거침없이 저체온이 되기 마련입니다. 생활 공동체의 부부는 몸속도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란히 동일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설령 병에 걸려도 어느 한쪽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밝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어 병도 빨리 낫고 반려자가 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평열은 36조 5도 정도이나 동물에 따라서 평열은 각기 다릅니다. 내가 조류의 직장에서 잰 체온 또한 달랐습니다. 돌고래는 35도, 생쥐는 38도, 닭은 40도, 박쥐는 41도,
백조는 42도, 참새는 43도였습니다. 이렇게 열거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쥐나 참새 따위, 조류는 돌고래나 사람, 생쥐 등에 비해서 체온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닭은 하늘을 날진 않지만 조류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체온이 높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체온이란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는 매우 피곤합니다. 피곤의 극치에 이르는 것이 등산일 것입니다. 겨우 500m 정도의 산을 오르지만 대단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늘을 날 정도의 체온은 최저 41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하늘을 날지 못하는 닭은 4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닭은 체온이 40도로 낮아져서 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늘을 날 수 없으나 조류에 관해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리면 안색이 나쁘고 거동할 수 없게 됩니다. 걷기, 서기, 앉기 같은 활동은 중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체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은 중력을 거스르고 활동할 만한 체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는 자세가 되고 심해지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냉하다는 것은 중요한 몸의 깊은 곳의 체온을 내리지 않기 위한 방어 본능입니다. 냉기에 접하는 환경에서는 몸 표면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털구멍도 닫아 방열을 가능한 한 피해서 몸 내부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자율신경이 행하고 있으나 항시 심한 냉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자율신경이 냉기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조금만 추워도 강한 냉기를 느끼게 됩니다. 냉증이 갱년기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고 있는 것도 자율신경의 흐트러짐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병이 아니더라도 다리나 발이 냉해져 잘 수가 없는 경우는 본인에게 매우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것이 동양의학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냉증을 미병이라고 하고 병과 건강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이 냉해지면 병이 된다. 그러나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병이 나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심부 온도를 37.2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체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땀을 흘려서 기화열을 방출하고 체온이 필요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합니다. 또 추운 날에는 살갗이나 혈관을 수축하여 가능한 한 열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 체온 컨트롤을 담당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을 무의식 중에 조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혹은 고민을 하거나 화를 낼 때 심장의 움직임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혈류를 증가시켜서 활동을 위한 산소를 전신에 대량으로 보내는 것이 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심장을 서서히 움직이고 몸 전체의 긴장을 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각기 독립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감신경으로 몸이 흥분하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여 흥분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게 하는 식으로 서로가 시소처럼 번갈아 균형 있게 일을 하며 그렇게 해서 체내의 안정이 유지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낮에는 주로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밤에 자는 동안에는 주로 부교감신경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두고 고민하거나 염려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정신적인 동요가 있으면 교감신경이 긴장합니다. 회의에서 발표 등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납니다. 이것도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는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 순환 혈류량이 증가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해도 이어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의 작동도 통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강한 스트레스에 있거나 약한 스트레스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부교감신경이 몸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게 됩니다. 암 같은 큰 병에 걸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예외 없이 커다란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일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커다란 고민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병에 걸리는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심신의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여 몸의 균형이 유지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감신경 우위의 상태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고열이 나면 경풍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으려는 증거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경풍, 즉 경기가 일어나는 것은 열 때문에 뇌에 산소 부족이 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전술하였습니다. 그대로 산소 부족이 계속되면 뇌세포가 파괴되므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뇌가 산소 부족이므로 몸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뇌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떠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임으로써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떨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갑자기 추운 장소에 나왔을 때 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나가거나 무서운 생각을 할 때 심히 긴장된 장면에서 손과 다리가 떨립니다. 이것 또한 교감신경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가 나빠지므로 가능한 한 혈액순환을 잘해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자연의 방어 반응입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파킨슨병의 특징 증상은 진전, 즉 머리나 손,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근육의 불규칙한 운동입니다. 진전이 일어나는 것도 뇌 속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방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련과 같은 떨림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에 관한 것입니다. 몸을 떠는 동작은 자기의 몸을 지키고 있는 증표이므로 경풍이나 경련이 일어날 때 무턱대고 몸을 억누르면서 진정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대의학에서의 암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라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치료법은 암을 물리적으로 적출하거나 암보다 강한 힘을 두들겨 없애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치료법은 암의 본질을 무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고
모처럼 자력으로 고치려는 자연 치유력을 도리어 약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전부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술요법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 크게 성장하여 주위의 장기를 압박하는 경우 그것을 제거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이를 겁낸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까지 크게 절제하거나 림프절을 깨끗하게 제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항암제에 의한 치료와 방사선 요법입니다. 이런 치료법은 암 조직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까지 큰 손상을 끼칩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극도로 우위에 서게 되고 몸은 냉해지며 림프구는 수가 적어지고 나을 암도 낫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암 때문에 참기 어려울 정도의 아픔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소 달라집니다. 강렬한 통증은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므로 통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암의 통증 억제로 몰핀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마약은 림프구를 심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최후의 마지막까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소염 진통제나 방사선, 항암제 등을 병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암의 3대 요법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림프구가 감소하기까지 철저하게 암을 두들겨 버린다는 방법이 이치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의 사고방식과 현대의학을 결합시키면 암의 치료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서 항암제를 평상시 양보다 소량 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암제의 저용량 요법을 시행함으로써 림프구의 수가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방약처럼 몸에 해를 끼치는 이물질이 소량 체내에 들어오면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림프구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림프구의 움직임을 고려한 시도가 이후로도 계속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암을 겁내지 마라. 암이 무서워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생선에 탄 부분은 먹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암 발생의 메커니즘에서 볼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이 결박되어 있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범하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암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실천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 패턴을 재점검한다. 둘째, 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다. 셋째,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는 받지 않는다. 만약 받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이 4가지 사항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 발생의 예방, 재발의 예방에도 통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버티거나 무리를 하는 생활을 개선하고 피곤하면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일입니다. 약간 무리를 해도 1~2번 정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해가면서 이를 해치우는 사람은 1~2번이 아니고 매사에 쫓기듯 항상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되돌아오지 않은 채로 무리가 중첩되어 최종적으로는 암 같은 병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내가 하지 않으면 이란 생각에서 철야를 해서라도 이를 해치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지구는 계속 움직인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면서 나날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이란 생각만큼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해 둡시다. 실험에서 쥐에게 암을 발생시키려면 암세포를 100만 개나 주사해야 합니다. 1000개나 2000개는 림프구에 의해서 간단히 처리되어 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암세포란 결코 강한 세포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게 과잉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버티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강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혈행이 나빠져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냉하게 돼서는 안 되고 반신욕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채, 버섯, 해초 등을 먹어 부교감신경을 되도록 높여주면 암 따위의 병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요통이나 무릎 통증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아픈 장소는 수복을 위한 혈액을 필요로 하므로 목욕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좋게 하여 자연의 수복 작업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목욕과 함께 아프지 않을 정도로 체조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그것이 허리나 무릎의 관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됩니다. 체조는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므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보호용 코르셋은 몸을 조이게 되므로 혈액순환을 저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0견의 진짜 원인을 나와 동료가 찾아냈습니다. 진짜 원인은 항상 한쪽만을 밑으로 하여 자기 때문에 어깨의 관절이나 팔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압박으로 인해서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관절의 조직에 이상을 일으켜 팔이 위로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만 알면 대처하는 법은 있습니다. 되도록 위를 향한 상태로 자도록 마음을 쓰면 됩니다. 옆을 보고 자는 버릇이 들어서 꽤 어렵겠지만 되도록 위를 쳐다보고 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50견은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낫는데 그 이유는 관절의 장애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장애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혈류가 필요하므로 목욕을 해서 혈행을 좋게 해주면 치료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대로 화를 냈을 때 혈압을 재면 반드시 평소 때보다 혈압이 상승해 있습니다. 화를 냈을 때뿐만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도 혈압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므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전신에 대량의 혈액을 보내므로 필연적으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은 심신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과잉 작업을 멈추고 너무 끙끙거리면서 고민하지 말고 체온을 높여서 교감신경 우위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면 혈압은 저절로 내려갑니다. 흔히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염분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심신의 긴장을 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은 몸을 쉬게 하고 심신을 느긋하게 해서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치야말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인 경우 시험식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충치가 되기 쉽습니다. 회사원이면 상사와의 알력이 있을 때, 여성이면 출산 전 등 스트레스가 있을 때, 충치의 거의 전부가 스트레스를 계기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타액의 분비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타액에는 식품을 소화하는 효소뿐만 아니라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기 위한 면역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되도록 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화의 첫 입구인 입에서 방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타액이 많이 분비되면 세균의 배제에 작용해주기 때문에 충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그렇게 심할 정도로는 번식하지 못합니다. 타액은 충치 예방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닦지 않음에도 충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부교감신경이 억제되기 때문에 모처럼 충치 예방을 위해서 작용하는 타액의 분비가 적어집니다. 나도 강연이 있으면 긴장을 해서 타액의 분비가 적어져서 목이 바짝 마르곤 합니다. 강연하는 연단의 필이 물이 준비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체온을 유지하여 건강하게 살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이 목욕입니다. 목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할 경우 온천이면 더욱 좋겠죠? 온천에 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지만 가정에서의 목욕은 매일 할 수 있는 손쉬운 건강법입니다. 특히 목욕은 미온탕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탕은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심신이 흥분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을 깨고 싶은 경우라면 뜨거운 탕도 상관없으나 건강 유지나 병의 화복을 위한 목적으로 목욕을 할 경우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신을 편안하게 쉬게 하려면 욕조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 좋게 느끼는 탕의 온도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대체로 체온의 플러스 4도가 되는 것이 가장 쾌적하게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도씨의 낙차가 기분 좋게 느끼게 하고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탕의 온도는 40도에서 42도가 적당한 온도라고 말하는데 이는 체온이 36에서 37도인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35도밖에 되지 않는 저체온인 사람이 이 온도의 탕에 들어가면 매우 뜨겁게 느껴집니다. 저체온의 사람은 39도 정도가 아니면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느긋하게 한다 해도 너무나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현기증이 납니다. 현기증으로 목욕탕에서 넘어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한동안은 욕조에 몸 담그기는 10분 이내로 하십시오. 10분 이내도 피곤하다, 숨이 벅차다 등 불쾌한 느낌이 들 때는 곧장 욕조에서 나옵니다. 목욕하는 데 익숙해지면 욕조에 몸을 담그는 시간을 조금씩 길게 잡으면 됩니다. 또한 욕조에 들어가면 수압으로 심장이 압박됩니다. 오래 잠겨 있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에는 반신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가슴 아래부터 하반신만 탕에 잠기는 것으로도 전신이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반신이 냉해지지 않도록 마른 타월을 어깨에 걸치면 좋습니다.
탕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발밑에 물을 끼얹으십시오. 몸이 냉한데 급히 더운 탕에 들어가면 거꾸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심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우나를 이용해도 목욕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법. 운동하는 습관을 들인다. 노인의 경우에는 뛰는 운동이 무릎에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가벼운 체조나 걷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중력에 익숙해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해줍니다. 체조나 걷기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피하여 계단을 이용하면 그것만으로도 꽤 좋은 운동이 됩니다. 계단을 오른다는 것은 걷는 것보다 훨씬 중력을 거스르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대체로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목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력을 거스르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체온의 열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력이 있는 사람은 척추의 제일 아래에 위치한 성골을 앞으로 내밀고 목뼈를 뒤로 당긴 늠름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특별히 몸을 단련한 적이 없는 극히 보통의 여성도 자세만 좋으면 30kg의 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나 그림을 가끔 보는데 그 큰 물동이가 꼭 30kg 정도입니다. 10kg의 쌀자루를 드는 일도 대단한데 체격이 특히 좋은 것도 아닌 그 여성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 수 있는 것은 그 여성 자세가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자세를 중력의 면에서 생각해 보면 뼈만으로 중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좋게 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으로 몸을 지탱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이 최소한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세로 서 있으면 심하게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나쁜 자세로 있으면 중력의 일부를 아무래도 근육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교감신경이 자극되므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면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를 지탱하기 위한 근육이 필요하므로 그 힘을 유지해 두기 위해서도 일상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는 건강한 신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운동에 의해서 근육은 나이에 상응하여 단련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몸을 잘 움직이도록 하여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분은 기압에 지배되는 면이 있습니다. 고기압으로 뒤덮인 날씨가 좋은 날에 우리 인간은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반대로 잔뜩 흐린 저기압의 날씨일 때는 몸이 느긋해져서 아침에 언제까지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체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기에 기온이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남성에 비해서 근육이 적은 여성은 냉기에 약하기 때문에 추운 곳의 땅보다는 오키나와 같은 언제나 따뜻한 곳이 살기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오키나와에서 힘차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성이야말로 냉기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체온 면역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성은 냉기보다는 흥분한 나머지 생명을 단축하는 면이 있습니다. 원래 여성보다 투쟁적이어서 화를 내거나 과도할 정도로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교감신경 우위로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 흥분을 진정시켜주는 것은 공기가 희박하고 기압이 낮은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신선이 살 것 같은 안개가 낀 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산이 많은 나건어 현에 남성 장수도인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러한 산속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필요한 것이 흥분 대책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될 수 있으면 평온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감신경의 긴장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것은 노여움, 시기심, 공포심 같은 인간이 갖는 마이너스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몸은 상처를 받고 병들거나 빨리 치매로 돼버립니다. 그러니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끙끙대고 고민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면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느긋한 기분으로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사는 방식이나 마음 자세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되기 전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단세포로부터 다세포로 되면서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우리 생명은 38억 년의 역사에서 우주와의 조화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없는 세계를 획득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계 속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류는 더욱 환경에 적응하려고 뇌를 계속 발달시켜서 단지 본능뿐만 아니라 학습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리 예측을 하거나 사물을 판단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 능력은 진실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진화 획득한 것인데 너무나 지식을 증가시켜서 마침내는 틀린 예측까지 하는 마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적인 진실한 마음과 그 후에 형성된 외적인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마음을 우리가 의식할 수 없고 외적인 마음으로 이것저것 예측해서 겁을 내거나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의심하면 계속 의심하며 고민을 합니다. 이 외적인 마음이 진실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과의 조화에서 혼란이 생겨 각종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본이 되는 원리는 부교감신경의 우위 상태를 만들어 림프구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생활, 즉 부교감신경을 억누르는 생활 습관을 재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에 시달려서 황폐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걱정거리를 쌓아두고 있진 않은지, 적당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지 등등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종종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저체온, 혈류 부전,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언젠가 한 의사로부터 유방암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여성들이 지나치게 꽉 조이는 속옷을 착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체에 지나치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나 운동, 목욕, 수면 등도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목욕은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림프구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몸속까지 충분히 따뜻해지도록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온수에 느긋이 몸을 담그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우위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 잠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만큼 시간대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인체는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잠드는 주기일 때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하루 종일 동일한 온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체온이 가장 낮은 때는 아침 시간으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 잠들어 있는 동안 우위에 있던 부교감신경을 대신하여 교감신경이 우위 상태로 변합니다. 즉, 혈압을 상승시켜 혈류량을 늘리고 하루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온이 상승하고 수면을 취할 때가 되면 다시 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로 이행되면서 신체를 이완시켜 잠들게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자연의 섭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 동안의 체내 변화와 수면을 원활하게 연동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밤늦도록 깨어있는 생활은 자율신경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저해하여 면역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평소 일출 기상법을 실천하는데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들고 일출과 함께 눈을 뜨는 취침법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른 여름에는 7시간 정도, 해가 짧은 겨울에는 9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됩니다. 이만큼 절묘한 수면 시간도 없습니다. 고기온, 저기압인 여름철에는 신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 다소 수면 시간이 모자란 듯 생활하는데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기온, 고기압인 겨울철은 생물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계절로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나에게는 9시에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적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짧은 시간 동안 잠들어도 충분히 기분 좋게 눈이 떠진다면 취침 시간을 조금 더 늦추는 등 적절히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무리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편안한 생활보다는 적절히 뇌와 몸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항상 유쾌한 기분으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과 자율신경의 작동 구조에 맞추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준수하는 데 힘을 쓰면 면역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은 신체 조직을 생성할 뿐 아니라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체내에서 충분한 열 에너지를 생산해내지 못하면 체온이 떨어지고
신진대사와 같은 생명 유지를 위한 체내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면역력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음식물 가운데 소화가 더딘 음식물을 섭취하면 장운동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고 림프구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몸을 평소에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정장 작용을 하는 음식물, 장운동을 촉진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일상적인 식사만으로 면역력을 향상시켜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이성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식이성 섬유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식이성 섬유의 작용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배변을 유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설을 돕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식이성 섬유를 공급받지 못하면 장내 환경은 해로운 균의 장악으로 악화되고 맙니다. 또한 식이성 섬유는 서서히 소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식이성 섬유에 풍부하게 함유된 우엉과 같은 뿌리채소와 버섯류는 장 속에서 서서히 통과되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장내 환경을 저해하는 음식물은 지방질이 많은 고기류입니다. 더구나 장 속에 해로운 균들이 우글거리는 상황이라면 이들 균 때문에 고기 성분이 부패하여 최악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장내 환경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림프구는 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면역력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통해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면역력을 향상시켜 장수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면역력과 우리의 체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도를 넘었을 때는 어떠한 병도 낫게 하는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좋은 방법들을 실천하면 면역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